K-팝 말고 뭘 보고 오라고요? 전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합격 예정인 영국 최고 엘리트들이 인천공항 도착 30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실리콘밸리 대신 떠밀려온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에서 영국 천재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줄은 말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대체 무엇이 영국 최고 명문고 학생들을 이토록 변화시킨 걸까요? 그 충격적인 7일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문 고등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총 80명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그리고 런던 정경대학의 합격을 앞두고 있었죠. 저희 학교는 매년 졸업반을 위한 특별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해 목적지는 실리콘밸리였어요. 구글, 애플, 메타 본사를 견학하고 스탠퍼드 대학교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2주 전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겨서 실리콘밸리 탐방이 전면 취소된 거예요. 학교 측이 급하게 대안을 찾다가 제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모두 실망스러웠어요. 실리콘밸리와 한국이 같은 수준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 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K-팝이랑 삼성 말고는 뭐가 있는 거야?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는 아직 서구보다 한참 뒤처져 있지 않나?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동양의 신흥국 정도로 여겼죠. 선진 기술이나 문화는 여전히 서구가 앞서 있다고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는 과정에서 제 친구 에밀리가 지갑을 잃어버린 걸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현금 200파운드와 신용카드들, 그리고 신분증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당황해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며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항 청소를 담당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손에는 에밀리의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금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신용카드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며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손사래를 치시며 거절하시더군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물건 가져가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영국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뭔가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가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 시설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더 효율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마중 나온 가이드 김 선생님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어요.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도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가 넓고 깔끔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도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맞나? 김 선생님이 저희에게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가진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호텔방은 런던의 고급 호텔보다도 더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도 영국보다 몇 배는 빨랐어요. 모든 시설이 첨단 기술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친구들과 모여서 첫날 소감을 나눴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톰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저도 동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상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 여행이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 날 밤, 저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희를 새벽 2시에 강남 거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밤에야 이 도시의 진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새벽 2시에 거리가 얼마나 위험할지 걱정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친구 사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런던에서는 새벽에 혼자 나다니면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실 텐데 라고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에서는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여겨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전이 기본값인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새벽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 순찰도 자주 보였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4시간 카페들이었어요. 새벽 2시인데도 카페 안에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저희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호기심에 한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분위기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집중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김민수라는 서울대 공과대학 3학년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의 영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보다 더 유창했습니다. 왜 새벽에 공부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경쟁이 치열해서요. 하지만 그게 싫지는 않아요. 꿈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경쟁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기회가 와요. 실력만 있으면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창업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아요.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학생 때부터 창업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들도 비슷했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까지 모두들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벽에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편의점도 24시간 열려 있고 지하철도 새벽 1시까지 운행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배송 서비스도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톰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언제 자는 거야? 그리고 이 에너지는 뭐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건 말이죠. 효율성과 열정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말이에요. 셋째 날, 저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대학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와 비교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영국 대학들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관악산 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캠퍼스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다들 목적 의식이 뚜렷해 보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서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준호라는 학부 3학년 학생이 저희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지금 동료들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어 특성에 맞춘 모델이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부생이 언어 모델을 개발한다고요? 준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작동하는 한국어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을 생성하고 질문에도 적절히 답변했어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큰 회사에서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준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학부생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연구 환경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연구실의 장비와 시설이었습니다. 최신형 GPU 서버들이 즐비했고 연구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준호는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모델이 국제 학회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구글 리서치 팀과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 줄기세포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박소영 박사과정 학생은 케임브리지 지원을 준비 중인 제 친구 제임스와 깊은 학술 토론을 벌였어요. 제임스는 생물학에서 전교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어레벨에서 만점을 받았고 영국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 제임스가 소영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소영은 최신 줄기세포 연구 동향부터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 재생의학의 윤리적 쟁점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영어도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만의 독창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임스는 나중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케임브리지에 온다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것 같아. 연구 경험도 더 많고 실력도 확실히 위야. 저도 동감했어요. 소영의 연구 이력을 들어보니 이미 국제학술지의 주저자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더군요. 오후에는 경영대학의 토론 수업에 참관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였어요. 한국 학생들의 토론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인간다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니까요. 또 다른 학생은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예요. 중요한 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죠. 한국이 그 점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통찰력에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철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또래를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토론이 영어로 진행됐다는 점이에요.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저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된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토론 중에 한 학생이 영어로 우리는 단순히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인류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저보다 훨씬 우아한 영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껏 제가 가진 엘리트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영국식 교육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우월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질적인 연구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에서 저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과연 내가 진짜 엘리트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겸손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넷째 날, 저희는 DMZ를 방문했습니다. 한반도 분단 현실을 직접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길에 김 선생님이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인 나라예요. 1953년에 정전협정만 맺어진 상태고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지난 며칠간 본 서울은 런던만큼이나 안전하고 평화로웠는데 불과 1시간 거리에 분단의 현실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철조망과 군사시설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DMZ에 도착해서 철조망과 지뢰밭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저희를 안내해준 박중희님은 서울대 의공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공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장교로 입대했다고 하시더군요. 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군대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박중희님이 진지하게 답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죠.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서울을 구경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말씀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중희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 동기들 중에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이산가족 상봉관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 과정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제 친구 루시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같은 가족인데 70년 동안 만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전시관에서 본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서울을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1953년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죠. 저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고 있을까? 저희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섬나라라서 외침을 당할 위험이 적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몇 미터 앞이 다른 세상인 거예요.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넘게 갈라져 있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중희 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단은 아픈 현실이지만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더 단결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힘을 배웠거든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체험으로 알고 있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도 이만큼 발전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오히려 이런 위기감이 발전의 동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희 영국은 섬나라라서 침입받을 위험이 적어요. 그래서 위기의식도 부족한 편이죠. 하지만 한국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과연 어떤 게 더 건강한 사회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진짜였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박함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거죠.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도 분단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도 모두 이런 의지력 덕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다섯째 날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탐방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었어요. 회사 대표인 김태현 씨를 만났는데 나이가 고작 26세였습니다. 저희보다 겨우 8살 많을 뿐인데 이미 직원 1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태연 씨가 들려준 창업 스토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컴퓨터 공학과 동기 셋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독일 베를린에도 지사가 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하기 힘든데 여기서는 학생 때부터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태연 씨의 회사는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는 이미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 사무실에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파트너십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태연 씨는 지금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회사는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 회사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으로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의 실패를 관대하게 봐줘요. 정부에서도 제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태연 씨의 설명을 듣고 저는 영국과의 차이를 느꼈어요. 영국에서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바이오 스타트업이었어요. 대표인 이수진 씨는 28세의 여성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했다고 하더군요. 하버드 의대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의 선택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변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정부의 지원도 체계적이고
투자자들도 혁신적인 기술에 열려 있어요. 무엇보다 실행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서 팀을 꾸리기도 쉽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하버드보다 한국을 선택할 만큼 매력적인 이유가 있구나. 수진 씨의 회사는 암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기존 진단법보다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상용화할 예정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연구 데이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오후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청년 창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창업 자금 지원부터 멘토링, 사무공간 제공, 세제 혜택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 박람회라는 행사였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공유하는 문화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3살의 젊은 창업가 박민준 씨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아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도전을 응원해 주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문화 덕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웠어요. 영국에서는 나이가 어리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준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부족함을 기회로 보는 그 시각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창업가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정말 역동적이에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는 문화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들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정말 대단하다는 건 말이죠. 여섯째 날 오전,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왕조 600년 역사의 중심지라고 하더군요. 궁궐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화려한 단청과 우아한 곡선의 지붕, 그리고 정교한 목조 건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이드분이 경복궁의 건축 기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건물들은 못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정교하게 맞춰서 만들었어요. 지진이 와도 흔들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죠. 600년 전 기술이지만 현대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과학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정전 앞에 서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희 영국에도 버킹엄 궁전이나 윈저 성 같은 오래된 건축물이 많지만 이런 독특한 아름다움은 처음 봤어요. 특히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궁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경회루라는 누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왕들이 이곳에서 신하들과 연회를 열곤 했어요. 연못에는 연꽃이 피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시를 짓기도 했죠.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옛사람들의 풍류를 상상해봤어요. 권력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부부는 유럽의 궁전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했고, 독일에서 온 대학생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감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이동했습니다. 경복궁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온 것 같았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곡선으로 이뤄진 외관이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밤에는 LED 조명으로 건물 전체가 빛나서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도시 안에 600년 전의 전통 건축과 최첨단 현대 건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에요. 런던에도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함께 있지만 이렇게 극명한 대조는 아니었거든요.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도시 같았어요. DDP 안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 박민지 씨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전통 나전칠기 기법을 디지털 아트와 결합한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전통이 살아있으려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지 씨의 작품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통 기법으로 만든 작품인데 완전히 현대적이었거든요. 자개가 반짝이는 표면에 디지털 영상이 투영되면서 환상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민지 씨가 흥미로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나전 칠기장인이셨는데 저는 그 기법을 배워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전통을 계승하되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라고 하더군요.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K-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즈, 록, 힙합,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한 인디밴드의 공연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예술가들의 에너지였어요. 모두들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서구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K-팝도 그런 융합의 결과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갇혀 있지만 한국은 역사를 들고 미래로 간다. 영국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빅토리아 시대나 대영 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현재에 안주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한국은 전통을 발판으로 삼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에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야? 저도 궁금했어요. 아마도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7째 날, 저희는 이태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적 거리라고 들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음식점, 나이지리아 미용실, 멕시코 레스토랑, 터키 케밥집 등이 한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런던의 다문화 지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파키스탄 레스토랑에서 사장 아흐메드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됐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외국인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의 한국어 실력도 놀라웠어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씨의 아들 하산은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꿈은 한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IT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뿌리 내리신 덕분에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을 살려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산의 한국어도 완벽했고 영어와 우르두어까지 구사하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였어요. 아흐메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놀랐어요. 런던에서는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완전히 섞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진짜 융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스웨덴에서 온 요한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한국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어려웠지만 회사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점심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회식 때도 항상 챙겨주고요. 그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어요. 왜 스웨덴 대신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요한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역동적이에요.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걸 시도할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스웨덴은 이미 완성된 사회라 변화의 여지가 적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서구 선진국 출신이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느끼고 있다니 말이에요. 오후에는 랭귀지 익스체인지 카페에 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를 주고받으며 배우는 곳이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에마누엘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 대학생 최지민은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정말 넓어져요. 한국만의 관점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에마누엘은 한국에서 공부하며 놀란 점을 이야기해줬어요. 처음엔 아시아인들이 배타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선입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브라질 출신 마리아는
한국에서 K-팝 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K-팝을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 문화 전체에 매료됐어요. 예의와 배려,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브라질에서도 이런 문화를 전파하고 싶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더 빠르게 열리는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고 있었어요. 변화에 유연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저녁에 만난 한국인 가이드 이성민 씨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제 한국 문화도 순수 한국 문화가 아니라 융합된 문화예요. 실제로 거리에서 본 젊은 세대들은 정말 국경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클럽에서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정한 글로벌 세대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개방성과 포용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톰이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보수성은 어디 갔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린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의문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희는 한국에서 사귄 소중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난 김민수, 줄기세포 연구를 하던 박소영, 창업가들, 그리고 이태원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까지. 겨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였어요. 이 매듭은 인연을 의미해요. 한국에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고 믿거든요. 우리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와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도 건네줬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 쓰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영국 학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했는데 여러분이 보여준 열린 마음 덕분에 저도 영국과 서구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런던에 가서 여러분이 저희에게 해준 것처럼 영국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박소영도 저희에게 한국 전통차를 선물해줬고 창업가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 샘플들을 나눠줬어요. 모두들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낯선 도시의 건물들이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건물과 거리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강이 한국 역사의 증인이구나. 전쟁의 상처도 급속한 발전도 그리고 지금의 번영도 모두 지켜봤을 테니까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정말 이상해.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어. 마치 제 두 번째 고향을 떠나는 기분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실리콘밸리 대신 온 것을 아쉬워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톰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아시아 여행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 선진국이 뭔지 알 것 같아. 루시는 내가 대학에서 뭘 공부할지, 졸업 후에 뭘 할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라고 말했어요. 모두들 이 여행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진짜 선진국을 본 걸까? 일주일 전에 저라면 영국이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GDP나 역사적 영향력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기술력, 교육 수준, 사회 안전성, 문화적 역동성,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영국보다 앞선 분야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창의성, 도전 정신은 확실히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겸손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배우려고 했어요. 둘째,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셋째, 끊임없는 성장 의지였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게 예전과 같았는데 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줬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시아 여행 잘 다녀온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다른 문화와 만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겸손해졌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됐고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 진학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교사가 물어봤어요. 옥스퍼드에 합격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가요? 졸업 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단순히 졸업장을 따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요. 상담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으로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을 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겸손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철학. 이제 저는 단순히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더 큰 꿈을 꾸게 했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했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습니다.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미래를 향한 의지가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영국 최고 엘리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짜 한국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될지 기대해주세요.